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인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선 182개 국가에서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요.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골볼과 보체아 등 17개 종목에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요. 이번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신예 선수들도 대거 활약하게 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20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영웅들, 한계를 넘어 승리로, 이게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이 내건 슬로건인데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4년간 준비해온 기량을 부상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꿈의 무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2일간 펼쳐질 감동의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국민들도 관심 갖고 응원해야겠습니다. 8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목요일이죠. 네. 네. 목요일인데 또 제가 수요일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정부가 마을마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현장 반응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범죄 도구로 전락한 최근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오시죠.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니고 생필품을 팔던 가게도 문을 닫는 곳. 2024년 전국 농촌의 실제 상황인데요. 농촌을 거대한 경로당이라 일컬을 정도로 젊은 층은 찾기 힘들어지고요. 도시에서는 너무나 흔한 편의시설들을 농촌에선 찾기 힘들다 보니 생활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장터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그 내용의 현장과 의견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장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농촌은 인구가 줄고 또 교통 여건도 취약하다는 얘기 언론 보도 통해 자주 접하셨을 텐데 이런 환경이 꽤 오래 지속되다 보니 농촌 마을엔 소매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농촌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란 차량에 이 다양한 물건을 싣고 마을마다 찾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부가 이런 사업을 고민할 만큼 농촌의 생활 여건이 더 뒷걸음질 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시에서는 지하철이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농촌에선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녀서 이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일과를 준비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버스가 하루에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도시는 그만큼 빡빡한 일상이고 또 출퇴근을 할 때마다 대중교통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전쟁을 치르긴 합니다만 이 거주하는 인구가 줄면서 농촌에서 문을 닫는 곳은 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소소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소매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농림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 37,563개의 행정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7,609개, 그러니까 전체의 73.5% 행정리엔 음식료품 소매업이 없다고 합니다. 네. 대중교통 실태 자료도 참고로 같이 말씀드리면 37,563개의 행정리 중에서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마을이 2,224개, 그러니까 전체의 5.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 여건이 참 극명하게 다른데 이 청년보다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 게 농촌인데 일상은 어떤지 짧게 전해주시죠. 네, 한국농정에서 농촌의 일상을 최근에 취재해 보니까 버스가 하루에 2-3대 다니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한 번 읍내에 나가려면 새벽같이 농사일부터 우선 마치시고요. 네. 버스 타고 나가서 병원 갔다가 머리도 하고 장까지 다 보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한번 나가기 어려우니까 읍내 나갔을 때 필요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시는 건데요. 또 차가 없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웃한테 뭘 사다 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매번 부탁하기가 참 미안하다 이런 속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식 들어올 때만 시장에 간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또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청소년기를 지내는 청년들도 있는데 물론 농촌에서 살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함도 참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 치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한 마리는 주문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보러 가는 일도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 마을에 또래가 없다는 게 정말 외롭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서 농식품부가 최근에 주목한 게 생필품 구입 부분이라는 건데 그 이동장터의 추진 계획 나왔나요? 예, 농식품부 이동장터 구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컨셉에 맞게 구조를 바꾼 트럭과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보조 지원하고요. 지자체는 지역농협 등과 협의해서 이동장터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 보조 인력, 그리고 뭐 차량 운영비라든가 운행 방법, 생필품 판매 등을 맡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동장터의 준비부터 실제 운영까지 함께 하면서 이 소매점이 없는 마을에 가공식품이라든가 식료품, 농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건데요.
이 이동장터 사업은 농식품부의 농촌재생지원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요. 이 사업을 해보기를 희망하는 지자체들과 간담회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이게 대표적인 곳이 네. 전남 영광군의 연민농락공동체의 이동전방인데요. 이런 현장도 가보면서 이 상반기에 사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의 행정리 중에 70%가 넘는 마을에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없다는데 이 지자체들의 관심도는 어떤가요? 네, 아직 이동장터에 대한 반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3개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을 파악했는데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18개 시군을 지난 5월에 발굴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18개 시군에서 바로 이동장터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협의를 한 이후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또 차츰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 현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그 민간 차원에서 이동장터를 하는 곳의 경험담을 정부가 좀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이동장터의 필요성은 물론 공감하고 또 정부가 농촌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면에선 분명히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는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는데요. 우선 이 이동식 장터의 판매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우려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연민농락공동체 이동 전방뿐만 아니라 경기도 포천농협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행복장터라는 이름으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굳이 물건을 사러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하루에 한 명이 나와서 살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하루 매상이 10만 원이 안 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 건데요. 어르신들은 워낙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돈 잘 안 쓰시잖아요.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을 다니는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이 사업을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는 문제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농촌 인구를 확대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한국농정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농촌의 교통, 식품, 의료, 문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네. 경북 지역의 한 농민분의 얘기를 전해드리면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그리고 소매점이 없어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농업 소득이 안정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도시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택배 이용하거나 쿠팡 같은 서비스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택배 이용조차 불가한 농촌 마을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의점이 몰려있고 새벽 배송이 일상인 도시에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농촌 지역의 현실인데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정착해야 이 필수 시설들도 하나둘 늘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 정책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좀 더 면밀히 농촌의 일상, 농촌의 구석구석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에 맞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이 됩니다. 농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최근 지인이나 SNS 이용자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학교 현장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어쩌다 10대 청소년들까지 이 무차별적인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 발전이 주목받으면서 정작 소홀해지는 윤리 문제,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우려까지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인 마련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란 시간을 통해서 기술 발전과 관련 이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표현의 도구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범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태와 최근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의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를 기반으로 네. 이 딥페이크 사태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정확하진 않은데 먼저 최근에 막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뭐 누가 고소했다 막 이런 말이 들렸거든요. 네, 네.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됐었던 건데 지인 능욕 이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근데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네, 근데 이게 이전에는 이제 카카오톡 있을 때는 카톡에 왕따방 이래서 10대들이 이제 친구를 왕따시킬 친구를 이렇게 딱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한다고요? 초대를 해. 그럼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니까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느 한 순간에 쫙 걔만 빼고 다 나가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왕따시켰던 놀이가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지인 능력이라 해서 딥페이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음란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역시 같은 방 같은데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이제 그 사진을 탁 올리는 거죠. 이 사진 네 거 진짜니? 그럼 당연히 가짜죠.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거 해명을 해봐. 그 증거를 해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그 안에서 그 사진을 본 충격 때문에 멘붕도 오지만 전 지금 얘기로만 들어도 멘붕이 오는데요. 네, 그래서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난 거에 대한 이제 변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막 변명하려고 하는데 다 나가버립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이게 진짜. 10대들한테 몇 년 전부터 이제 있어서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렇죠. 몇 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딥페이크라는 게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8년 됐죠. 네네.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 때도 이 딥페이크가 선거에 쓰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하원 의원에서 딥페이크 책임법이라는 걸 발의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기술은 발달하고 이전에는 소수만 이제 AI 아는 사람이 썼는데 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소스가 공개되면서 정말 쉬워졌죠. 쫙 퍼졌고 네. 그다음에 앱에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엮였는데 제가 사실 엊그제 방송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다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텔레그램이 사실 그 주인이 부자예요. 네. 한 20조 원의 자산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다 무료로 광고도 없이 했는데 최근 이제 한 5억 명 돌파할 때부터 광고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 무료로 하기에는 커버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 광고에 보면 보통 이제 채널 대화방 같은 데다가 광고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의 수익을 대화방 운영자하고 나눠 가져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눠 갔습니다. 운영자만. 운영자만 나눠 갔는데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나눠 갔는데 이게 1,000명 이상일 때만 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을 때만 나눠 갖고 그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익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굉장히 크죠. 꽤 세네요. 굉장히 네네. 세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보다 센 것 같은데요. 더 세죠. 예, 예.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뭐 광고 없이 할 때도 무료로 운영했던 이제 메신저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목적에서는 1,000명을 넘겨야 되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모였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대화방 성격에 따라서 광고들이 다르게 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와 관련된 주제다 그럼 자동차 광고가 뜨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대화방의 가입자들한테 얼마만큼 광고가 노출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떤 구매가 일어났느냐 이것들 이제 다 광고 시스템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대화방 주인은 가급적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툴들을 사실 우리 초등학생이나 10대들이 뭐 직접 구해서 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앱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대화방 안에 보면은 이 AI 봇이 돌아갑니다. 그 자동으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일종 AI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제 걔가 대화하면서 뭐 사진 올리고 그다음에 무료로 하지 않고요. 되게 크레딧이라든지 뭐 이런 자체적인 화폐가 있어요. 크레딧을 한 3개 정도 주면 이제 거기에 그 동영상을 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음란 동영상을 사진 같은 거 올리면. 그런데 그 크레딧을 당장은 학생들이 못 구하잖아요. 뭐 돈 주고 물론 이제 한 우리 돈으로 하면 200원, 300원밖에 안 하지만 아주 싼 거지만 이제 유도하는 게 네가 친구들을 더 끌고 들어오면 가입자를 더 추천해 주면 크레딧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다단계도 있습니다. 끌고 온 사람이 또 끌고 오면 원래 이제 할아버지격인 사람도 일부가 들어오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잘 만들어놨네요. 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텔레그램의 광고 시스템은 지금 유튜브하고 거의 비슷한 폭발적인.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몰라요. 저 근데 네. 그 중간에 그 딥페이크가 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기술의 발전됐다는 그 정도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게 예전에는 왜 우리 기억에 네.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에이 눈에 띄네, 어색하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전혀 구분 못합니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딥페이크로 만든 이미지를 찾아내는 AI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뭐 딥페이크 만드는 툴들이 있습니다. 뭐 스타일겐 이런 것들이 1, 2, 3 그걸 계속 추적하면서 2년 3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하죠. 이제 이게 AI로 그걸 찾아내는 기술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투자할 같은 AI인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씩 돌리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특별한 프로젝트를 받지 않고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돌리다가 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거는 처음에는 육안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어요. 얼굴만 바꿔치기 하니까 경계면 뭐 이런 데가 좀 약간 어색하다 그랬는데 이제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듭니다. 이제 그 파일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쫙 봐서 밀집도를 보고 분석해야지 육안 정도가 힘들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들이 이제 본인에 관한 음란물 이렇게 딱 받았을 때는 본인이 볼 때도 본인 사진이에요. 그 정도로? 네,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저 그러면 중간에 그 밀집도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일의 밀집도를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나 몇 개 회사도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요즘은 화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의 혈류 흐름, 혈관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것 가지고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동영상인 거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목소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목소리의 주파수 가지고도 구분하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저 근데 살짝 무서운 게 그럼 기술로도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네.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거 말고요. 네. 어떠한 기술적으로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조차 100%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건 그래도 100%야 하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않나? 뭐 네.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거가 한 90%, 80% 정도밖에 못 찾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기술이 발달하면 또 이게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쫓아오지 않으면 못 찾는 거죠. 야, 네. 야 어쨌든 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게 그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게 네. 늘 어떻게 보면 좀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나왔을 그렇죠. 때도 예. 네. 그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린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 진행이나 피해자 구제나 이게 둘 다 어려운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예. 텔레그램 자체의 정책이 뭐냐면 텔레그램을 가입하면 맨 처음에 이제 안내문이 나오잖아요. 이제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 관한 소개문을 아마 맨 밑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정부 당국과 고용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봤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범죄가 벌어져서 수사기관들이 어떤 증거를 위해서 뭐 심지어 뭐 증거를 남기지도 않지만 여기 가입했던 정보 이게 뭐 채널 아까 대화방 같으면 대화방에 누가 들어왔는지 기록을 좀 달라. 사실 그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안 줍니다. 끝까지 안 주죠. 이전에 N번방 사건도 사실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태생 자체가 러시아에서 처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그 야당 세력들의 어떤 내용을 보려고 암호화돼서 보관했던 데이터에 대한 그 키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거 싫다 그래서 사실은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나와서 만든 게 이제 그 러시아 당시에는 이제 SNS 같은 거였는데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로도 계속 그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니까 협조받기 힘든 데다가 또 원래부터 그런 스타일로 이제 정체성을 유지했던 메신저이기 때문에 더 협조받기가 힘들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그 수사 권한 확대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네.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미국은 원래 이제 수정헌법 1조에 보면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96년도인가에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서로 인터넷상에서 통신할 때도 좀 뭔가 품위를 지켜라. 이게 이제 타이틀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안에 만약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내용, 예를 들어서 불법 컨텐츠가 유통이 될 때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 이제 그거를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보장을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플랫폼들이 그 안에서 불법 거래가 되는 거를 자기들이 인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트위터죠. 지금 X라고 바꿨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풀어버렸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 쪽인데 이런 미국의 이런 것들 유럽 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은 이제 자기네 빅테크 기업이 없으니까 이용자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이 우리 거 컨텐츠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컨텐츠가 나오면 너희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19개 기업을 지정을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이죠. 그런데 텔레그램은 그 안에 이상하게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아닙니까? 되죠.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엊그제 벌어진 게 텔레그램의 CEO를 체포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 네, 예. 이제 체포한 이유가 불법 행위의 방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아동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같은 딥페이크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볼 때 딱 그러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도대체 이 텔레그램 뭐야? 솔직히 뭐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범죄의 온상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범죄 온상인데 사실 이제 그 범죄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AI 툴로 이제 뭐 그런 거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표현의 방법이지 그게 저쪽 편에서 느낄 때는 범죄로 느끼지만 내가 느낄 때는 뭐 자유롭게 풍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피해를 준다는 범위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미국은 뭐 심지어 뭐 정치적 풍자는 얼마든지 허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면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 게 또 미국 사회라서 네네. 이제 그런 많은 플랫폼이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텔레그램도 사실 이제 구속이 대표가 딱 이렇게 체포가 되니까 어제요? 네, 그제 예. 제일 먼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트위터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뜨끔한 거죠.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동질감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견해 차이. 네, 우리도 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또 이용자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최근에 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법을 하나 제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법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갑질, 플랫폼의 갑질,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거기에 이렇게 입주하는 업체들에서 갑질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플랫폼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거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말을 잘 듣고 외국 기업은 말 안 들을 텐데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역차별이 돼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만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이제 있죠.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게 갑질만 넣을 게 아니고 플랫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법 이런 것들도 같이 플랫폼한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네. 단체방을 만들어서 뭔가 그렇죠. 얘기를 하면 네. 그거 다 검열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모니터링을 하죠. 네. 비공식적으로 이미 하죠. 하고 있는 그래요? 비공식인 건가요? 뭐 공식적으로는 건전한 이제 문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내부에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왜냐면 다 그 기업 비밀이고 이제 대개는 이제 거기는 사건이 벌어지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두 달 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를 하거나 협조를 부탁하면 이제 카톡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꺼낼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또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당사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다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니까 중간에 가로채도 내용을 볼 수 없는데 이 대화했던 내용이 당사자들의 휴대폰이나 PC에만 저장이 돼요.
서버에 저장이 안 돼요. 뭐 파일을 주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데 본인들이 야 이거 대화 저장해야겠다. 이거 클라우드에 저장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다 이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저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도 이제 서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관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발뺌할 수도 있고 야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 보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가 전 세계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얘는 암호화돼서 보관이 되는데 풀려면 키가 필요하거든요. 키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그 텔레그램 회사 아니면 몰라요. 또 그 나라에 있는 서버를 압수하려면 또 그 나라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있잖아요. 참 나쁜 생각인데. 네. 텔레그램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카톡을 안 씁니다. 다 텔레그램을 씁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뒤치다거리하기 쉽다 이제 힘들다 그러면은 대개 텔레그램을 씁니다. 그게 지난번에 엠번방 사건에서 약간 홍보 효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들 생각하기를 텔레그램으로 가야겠네. 사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이게 지금 텔레그램에 대한 디스인가 아니면 홍보인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살짝 네. 화가 나다가 네. 좋은데 이쪽으로 그냥 그래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연구실에서 작년에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시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만들어서 런칭을 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뒤에 하여튼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서 2, 3등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텔레그램의 속성, 텔레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제 그래도 좀 남보다 잘 아는 이유가 이제 이거 보통 보안 메신저라고 합니다. 보안 메신저 형태로서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것 같아요. 저 근데 네. 이제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딥페이크 네. 어마어마하죠. 네. 기술 텔레그램 보안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좀 두려운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 영상을 네. 나를 가지고 누가 딥페이크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텔레그램으로 유통이 된다고 치자면 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혹시 우리 집 예. 아이께 그 안에 있는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거든요. 볼 수는 있어요. 이제 뒤지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채널도 이제 보통 공개 채널도 있고요. 뭐 그런데 텔레그램 공개 네. 채널. 그다음에 이제 링크 공유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혹시 그러다가 뭐 따님이나 아드님이 막 뒤지시면 말리라고 그럽니다. 왜 말리라고 그러냐면 네. 그 안에 들어갔다가 2차 범죄를 많이 당해요. 2차 범죄. 이게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막 찾다 보니까 우리 학교께 있고 학교 케이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께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제 굉장히 본인은 아까처럼 멘붕이 되잖아요. 충격이죠. 예. 그럼 이제 이 사진 내려주세요. 이거 저 찍은 적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납니다. 피해자가 딱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공격을 합니다. 야, 이 사진 진짜인 거 가짜인 거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 네가 증명해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신상털기를 하면서 너 이 학교 누구지? 너 집 주소 이거지? 야, 이거 주변한테 한번 확인시켜 줄까?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실인 거를 위해서 진짜 너의 모습을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줘봐. 그 신체 구조가 다른지 확인할게.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내려줄게. 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그 당시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막 해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보낼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요즘 이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학생들이 막 확인하러 들어가거든요. 확인할 때는 부모님이나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력이 드는 사람이랑 같이 해라. 꼭 확인하고 싶으면. 그리고 사실은 그 확인 작업은 어른들이 해야 돼요. 수사기관들이. 본인이 가서 뒤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 수준이 아니라 제가 엄격한 범죄로 보고 좀 네.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텔레그램을 상대로 하기는 우리가 좀 버겁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프랑스가 좀 잘 유럽을 응원해야 되는 상대해주기를 상황이- 예. 바라는 것 같고 플랫폼 규제는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거 한 나라만 해서는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수사할 때 이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은
N번방 사건 이후에 우리가 위장 수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누가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자가 누구고 얘가 어떤 다른 방도 운영하고 있는 이걸 이제 파악을 지난번에 조주빈 사건 때도 사실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런 이제 위장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면 무슨 군인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성인도 있고 하는데 약간 이제 그 연령을 아동 청소년부터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N번방 사건 이후로 성폭력 처벌법이 좀 강화가 됐는데 그 한 4년 사이에 판례를 보면 판사님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초범이라고 이렇게 봐주셨어요. 많이. 네, 이게 보통 양형 규정이 있는데 봐주시니까 N번방 사건 이후에 그 법에 의해서 걸렸던 사람이 한 70명 남짓 되는데 거의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이제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야 그 걸려도 그냥 괜찮아 그냥 처음 집행유예를 봐줘. 풀려 봐주고 우리는 네. 또 촉법소년이야 뭐 이런 이제 14세 미만은 애들이 다 합니다. 촉법소년이 우리는 걸려도 그냥 훈방 조치야 뭐 이런 게 돼 있고 뭐 가장 나빠도 소년원이야 이 정도. 그래서 메시지가 좀 필요한데 법을 고치기 전에는 이제 그 양형 규정을 좀 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젠가요 그 서울대 N번방 사건에 걸렸던 사람이 아주 지금 본보기를 당했습니다. 최대 형량이 5년인데 5년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서 야 이거는 그냥 집행유예나 훈방 조치가 아니고 이건 최대 5년에 5천만 원 벌금인데 이거 그대로 맞는구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평생 네.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괴롭힐 수 그렇죠. 있는지를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영원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요즘 진짜 SNS 시대잖아요. 네. 누구나 다 하는데 네.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도 띄우고. 네. 근데 이런 게 이런 것까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동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동영상. 보통 그 영국에서 네. 올해 초에 채널 4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가 한 400군데가 넘어가고요. 거기에 셀럽들이라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매스컴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요? 연예인들 비롯한 사회자 뭐 조금만 이렇게 공개된 게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은 다 자기 거 음란물이 있다. 찍지 않은 음란물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충격인데요. 네. 저같이 약간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말이 할 말이 안 나오네. 예. 그런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으면 셀럽이 아니다. 전 아니긴 한데요. 저는 확실히 셀럽이 아니지만. 네.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 같은 사람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SNS 안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요즘 수는 시대는. 없죠. 근데 이게 비 올 때는 좀 비를 피해 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한참 이게 이제 붐업이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틱톡이나 이런 SNS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뭐 사진 내려라 이게 아니라 그냥 당분간 이 계정을 좀 닫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치라고도 네, 할 수 계정을 있는데. 좀 닫아서 좀 답답하더라도 닫고 진짜 그 자기 얼굴이 이렇게 많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진들은 닫기 힘들면 좀 내려놓거나 감추거나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요. 요즘 친구들한테 SNS라는 개념이 네. 거의 일상이던데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내 생활의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죠. 예. 네, 너무 자연스럽던데 이건 네. 마치 흡연이 몸에 안 좋으니까 담배 끊어라. 네. 술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 술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느낌인데. 그 이 딥페이크 사태는 몇 개가 겹쳤어요. 아까 좀 텔레그램의 아주 그 나쁜 이제 광고 시스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 AI 거기다가 우리 10대들의 문화가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20대들은 요즘 알파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터치 스크린으로 만지면서 태어났던 친구들이라서 뭐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저런 걸 해? SNS 뭘 해?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소통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겹쳐서 벌어진 거죠. 거기다가 10대들한테 이게 범죄다. 상대편 역지사지 해보면 상대편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사실들을 아직 공감 못할 나이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 이제 그런 교육들을 잠깐만요. 어른들이 단지 장난인데 내가 촉법소녀. 아이들이 이렇게 집행유예. 이중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의 경우 법에 걸리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하겠죠. 애들도 영악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야 저거 제 왕따 시키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있대. 이 방법을 손쉽게 쓸 수 있대. 한 200~300원만 주면 음란물로 바꿔서 얻을 수 있고 걔 한번 불러다가 한번 곤란한 상황을 처하게 해주자. 이게 놀이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아주 어렵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아까도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 유세가 벌어지는데 네. 이 대통령 선거에 활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네, 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최근에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떴어요. 미국은 특히 약간 선거 관련돼서 뭐 표현의 자유들 많이 심지어 보관. 표현의 자유, 예. 네네네. 정치 그렇게 풍자 하니까. 자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가 트위터가 트럼프의 트위터에 떴는데 이게 8월 18일자인데 하나는 테일러 스위프트 있죠. 네, 엄청 테일러 유명한. 스위프트의 이제 팬들을 보통 스위프티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티셔츠들을 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 상에서 아니 뭐 SNS 상에서 유통이 됐는데 그거를 본인이 인용해서 딱 본인 거에 올리면서 이제 I agree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 중에 딥페이크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엉클샘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게 미군들 모병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예. 이렇게 그렇죠. 미군 뭐 국기 같은 예. 옷 입고 모자 쓰고 그거 똑같은 포즈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사람들한테 도널드 트럼프한테 투표를 해라 이렇게 하는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해리슨이 이제 상대편 후보잖아요. 네. 해리슨이 이게 공산당원들 전당대회 같은 데서 이제 옛날 소련 국기 이제 국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마치 해리슨이 공산주의자인 해리스가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네, 해리스가 예.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그 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이게 막 CNN부터 시작해서 딥페이크를 이제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한다. 막 비난이 쏟아졌죠. 그래서 쏟아지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건 여론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실제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런 적이 없겠죠. 트럼프를 예. 지지하지 않거든요. 네네. 물론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중도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을 호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여론을 왜곡하는 거니까 본인도 뜨끔한 모양이에요.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리스 사진 같은 경우는 뒷모습 나왔던 공산주의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풍자로 보는 거죠. 애매한데요. 네.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네. 굉장히 활용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잠깐 그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인기와 영향력이 네. 그 한마디로 10대, 20대 특히 미국의 여자아이들 네. 그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영향력, 인기와 영향력. 그렇죠. 공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예. 절대 지지하지 않겠죠. 지난번 선거 때는 민주당을 지지했죠. 지금 대통령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네네. 지지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지금 박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이 셀럽이 탁 나와서 한쪽을 선언해 버리면 이거 경기 끝나는 거죠.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딥페이크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선거 같은데 특히 이렇게 중요할 때 악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드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또 있나요? 미국 말고? 실제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터키 우리가 이제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의 이제 대통령 지금 에르도난인데 이분이 한 20년 집권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당하고 여당이죠. 야당하고 박빙이었습니다. 근데 선거하기 직전에 동영상이 하나 돌았는데 이 튀르키예의 반군이 있거든요. 이 반군 지도자가 군사들이 뒤에 이렇게 쫙 서 있고 앞쪽에 여당 지도자 후보가 연설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쫙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야당은 지금 반군하고 우호 관계네. 네네.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반군들을 독립시켜 주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여론이 이제 몰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선거가 끝났고 박빙이었는데 결국은 에르도난 이제 당시 여당이 5% 차이로 이겼어요. 네, 이기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걔가 딥페이크라는 게 밝혀졌어요. 세상에. 네, 이제 네. 그게 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평상시에는 이게 가짜면 당사자가 저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선거는 이제 선거일이 있으니까
대개 선거일 며칠 전에 저런 게 터져버리면 상대편에서 그거를 반론 제기할 시간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죠. 네. 그래서 선거 때의 딥페이크는 거의 민주주의를 흔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22대 국회 선거할 때도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기를 AI를 쓰지 말자. 서로 무섭죠. 네, 예, 그렇게 예.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제 네. 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네. 다른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 문제, 제도적인 역할이 시급히 반영돼야겠습니다.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간. 오늘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의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룬5의 슈가 듣고 올게요.